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요, 전기자기학입니다. 자, 전기자기학 교재는 뭐 이걸로 하는데요. 작년에 사실 수업을 맞추어서 교재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마 이 교재가 한번 만들어지면 2, 3년은 이걸 그대로 씁니다. 이건 책이 많이 안 나가가지고 2, 3년 쓰는데, 추가된 기출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간간히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다 풀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니까, 추가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자기학이 작년에는 수업을 1장만 하고요. 1장만 했나, 첫날만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작년 동영상으로 돌려서 합시다 라고 하고 그냥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수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고요.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셨죠? 보통 자기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제일 불편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학교에서는 이제 원리를 더 세부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뭐 증명하는 문제들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증명된 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저도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이제 증명은 저도 잘 못하니까 그냥 거기 책 보고 따라 하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요. 결과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은 이제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이론 설명도 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건 정리를 해 나갈 거고, 대부분은 이제 뭐 주어진 공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어진 공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때 좀 체계적으로 외우시면 이제 외울 게 좀 적어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외우다 보면 너무 많은 공식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업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 잘 보시고 기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고 그걸 적용해 보는 연습,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자기학 파트가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1장이 좌표계예요. 아마 우리 자기학 시험에서, 특히 우리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일 겁니다. 객관식이라면 좌표계를 조금 몰라도 대충 감으로서 이렇게 탁탁 짚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좌표계를 모른다고 해서 큰일을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좌표계를 모르면 답을 낼 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답을 낼 때 좀 힘들어요. 근데 특히 주관식에서는 좌표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접근을 하면요, 처음에는 몰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좌표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사람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감을 잘 못 잡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뒤로 가면 혼자서 하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건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자기학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하실 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2장, 3장, 4장, 5장까지가요. 2, 3, 4, 5가 전기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장 파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정전계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변 전개. 전개인데, 우리 전개는 거의,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전개는 정전계입니다. 정전계고, 공무원 7급요. 공무원 7급의 전자기학 파트에서는 이 시변 전개하고 시변 자개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전자기파 관점이죠. 그죠? 그런 전자기파 관점이 시험 문제가 한 5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이제 이 내용인데, 그거 외에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라든지 보통의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정전계입니다.
정전계 위주로 나오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험은 거의 정전계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인 전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걸 사실은 여기 놔둔 이유가 이 전류를 이야기 한번 하고 자기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 파트가 자기학 내용에서는 제일 뒤에 있는 파트예요. 제일 뒤에 있는 파트인데, 그래도 전류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이제 자기장 파트를 해야 돼가지고 7장에서 10장까지인가요? 9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가 자기장 파트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고, 자기장도 정자계, 10연자계죠. 그죠? 그리고 이 자기장은 이 10연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지만 그래도 뭐 정자계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10연자계를 이제 조금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10연전계하고 10연자계를 합쳐서 등장한 게 전자기파죠. 그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되고, 이게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내용이 이 전자기파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요, 공무원 7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을 때는 5문제, 작을 때는 4문제가 이쪽 관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통신에서 이 전자기파의 기본 내용은 사실 통신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서 통신은 기본적으로 전파를 보내야 되는데, 전파를 보낸다는 말이 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이 정리가 돼야만 전파공학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전기 쪽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파트가 거의 시험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자기학 파트 중에서 이 전자기파 파트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오니까 10연전계하고 10연자계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좀 덜 나오는 편이 전기 쪽입니다. 전기 쪽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용하는 사람들은 주관식이잖아요. 그죠?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게 어려운 것들이 하면 수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냥 쉬운 위주로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10연자계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파트라서 이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 우리 작년에 혹시 기출문제 혹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아무도? 작년에 우리 임용기출에서 자기학이 뭐가 나왔죠? 제가 아침에 분명히 봤거든요. 아침에 봤는데 벌써 까먹어버렸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특히 전자 파트의 자기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거의 대부분 정전계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계가 나오더라도 뭐 여기에 진짜 자계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정자계가 나와요. 정자계가 나오는 이런 쪽이고요. 이제 전기에서는 이쪽 자기장 파트가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기장 파트가 좀 자주 나오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작년에 전기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건가요?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기는 이 과정에서 뭐 에너지가 얼마가 됐고 전이차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기 문제였든지 이게 전자 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좌표에 대한 개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좌표에 대한 기본 개념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라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학 문제가 어떤 게 나왔죠? 이런 도선 3차원 평면상에서 요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거리가 뭐 이 좌표의 이 점에서 XY 평면에서, 그죠? Z가 0인 평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제가 수업하면서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무한장 도선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이거 맨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도선이 무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쪽은 무한장인데 이쪽 길이가 유한이거든요. 유한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 반무한장 비슷한, 이쪽은 무한인데 이쪽은 유한일 때 이 점에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또 이거에 대한 이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서로 이제 관계인데, 이것도 여기하고 이쪽 무한대, 이쪽은 무한대지만 이쪽은 유한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과 유한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무한장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예요. I인데 이게 무한장이 아니라 유한장이니까 여기가 4파이 R분의 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라는 그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벡터는 여기서는 꽤 쉽게 구성되는 벡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또 뭐가 나왔죠? 제가 진짜 아침에 보고 딴짓을 좀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는지에 대한 걸 까먹어 버렸어요. 문제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 정도고요. 전기장 파트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 거기 전자 파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점에서 뭐 토크 같은 걸 물어봤나 힘을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데 그 문제를 풀라고 한 공식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요. 뭐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서 뭐 구성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면적 구해가지고 뭐 힘을 구했는지 토크를 구했는지 했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일 힘들다고 했던 뭐 전자 쪽에서의 자기장 문제가 여기서의 이 면을 내서 발생하는 힘, 토크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힘들었고, 그 외에는 전기장 문제로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작년이 사실 자기하기 조금 더 힘들었던 파트고요. 뭐 작년은 자기하기 그나마 해볼 만했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작년은 회로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기하게 투자할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다, 뭐 그런 분위기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어렵다 보니까 회로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하게 시간 투자를 못 해가지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 어쨌든 자기학 공부를 잘 하려면요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요 그냥 원래가 어려운 내용이고 원래가 힘든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 낼 때 너무 힘들게는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적당한 형태에서 내는 형태인데, 요 부분을 모르면 그 적당한 형태의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풀게 되니까 자기학 공부하실 때 제일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좌표계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자기학을 안 가르치고 전자를 가르치는데, 자기학 수업을 보니까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좌표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전문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좌표계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그냥 좌표계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좀 너무 늦은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좌표계를 모르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좌표계는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오늘은 상식 공부를 할 거예요. 자기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식, 그리고 전기장에 대한 상식을 미리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그냥 총괄적으로 이런 걸 배운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런 걸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장에서는 진짜 몇 가지 법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나오는 공식들이 진짜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는 표만 잘하면 우리 문제, 그러니까 오늘 하는 표를 100% 활용을 할 수 있으면요, 그 수식들을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문제의 한 60%, 70%까지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을 자기 거화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공식을 외워서 자기 거화 시키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못해서 못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는 거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은 전기장, 자기장을 공부할 때 상식, 그래서 모든 자기학 수업할 때 맨날 첫날은 이 상식 한다고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좌표계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을 해 나갈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는 월요일은 자기학, 수요일은 전자, 뭐 이렇게 나갈 건데, 4월 한 둘째 주부터는
월화가 자기약을 하든지 이렇게 월화를 자기약을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월화 자기약하고 수요일 전자하고. 그래서 빨리 어쨌든 지금 3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 5월 중순 전에는 자기약을 일단 끝내볼게요. 그리고 자기약 강의를 보니까 강의가 작년에 80강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80강이 넘는데 우리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해도 뭐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밥 먹고 그다음에 또 수업을 하면 2시간 이상 못 하니까 지금 4시간 동안 해봤자 강의는 3강밖에 못 찍을 거니까요. 3강 찍고 이렇게 하면 총 5강 강의밖에 못 찍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80강 찍혔단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아마요 이번에도 이 수업은 작년 동영상으로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 수업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수업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좀 해 나갈 거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강 이상 될 거니까 뭐 그럼 70강 정도가 되면 4월 초순 중순 안에 어쨌든 일주일에 2번 하고 하면 뭐 마무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른 수업하는데 질문하실 거. 수요일 날 9시 반에 합시다. 수요일은 그래도 9시 반에. 수요일은 전자입니다. 전자공학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 전자에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 없으면 수업 시작할게요. 그리고 전자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데요. 그건 전자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제가 3월 31일 날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요. 31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이 가지고 지방에 좀 내려갈 일이 생겨서 화요일 날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만 전자 수업을 좀 화요일 날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좀 지방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자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근데 마음 편하게 들으시되 오늘 하는 거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고 한 번 듣지 말고요. 뭐 10번 들으셔도 됩니다. 자기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은 딱 한 번 듣고 그냥 이런 거였지 라고 넘기시면 되고요. 자기학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했던 내용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면 시간 될 때마다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딱 듣다 보면 맞다 라는 생각이 들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는 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기장을 다루고요, 자기장을 다루는 전자기학인데 일단 전기장과 자기장요. 크게 전자기학은 이 둘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룰 때 얘들이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그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사성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유사성 없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이해를 하고 보면 공식이요, 하나를 외우면 2개 외우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다르다 뭐 이런 것만 참고하고 그냥 봐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기장을 다룰 때 하고 자기장을 다룰 때 일단 주의를 해줘야 될 거,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올라요?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무도 안 떠올라요. 자, 어떤 게 떠올라요? 일단 전기장이 뭐예요? 라고 하면 보통 대답할 때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머릿속으로 그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떠올리는 것은 대부분 이 그림이잖아요. 여기 전하가 있고, 그죠?
이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밖으로 슉 나가고 있죠. 이런 그림을 아마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요. 이 콘덴서 같은 구조예요. 여기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전기장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봐두시고요. 어쨌든 전기장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런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점전화예요. 전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Q잖아요. 이 플러스라는 것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 전하량이 있어야 그 전하에 의해서 이 양단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전기장을 만들려면 전하량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전하량이 있어야지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이건데 이게 지금 이제 소자 이름이 뭐예요? 이 소자라는 게 두극판이라는 게 우리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에 전압을 걸면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전될 거고 이 충전된 전압에 의해서 이 전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콘덴스에 그죠? 콘덴스라는 이 소자에 뭘 가해 가지고요 전압이라는 이 소스를 가하면 그 내부에 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장이라는 애는 이 전하량이라는 단어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올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기장을 만들려면 콘덴스에 전압을 걸면 전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LC 회로 공부하면서 맨날 콘덴스는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축적한다, 저장을 한다. 전하를 충전해 가지고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은요? 자기장 하면 우리는 뭐요? 이렇게 도선에 그죠? 도선에 뭘 걸어 가지고요? 이 전압을 걸면 뭐가 흐릅니까? 실제 흐르는 건 전압을 걸지만 자기장은 항상 이게 관점이죠. 그죠?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에 회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회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도선에 발생되는 자기장은 이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요. 작으니까 그러면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자기장을 만들 때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감아서 쓰죠. 그죠? 도선을 이렇게 감아서 쓰면 이 한 번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기장이 얼마가 된다면 이게 강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크게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도선에 전류를 흘리는 건 똑같은데 이 도선을 그냥 직선으로 쓰는 것보다는 감아서 써가지고 하면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그냥 좀 더 크게 할 수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도선에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 하면 그 더 대표적으로 보는 건 이거죠. 자석, 그죠? 그래서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에서는 점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에서는 이 NS 자석에서 N극에서는 흘러나오고 S극에서는 흘러 들어갑니다. 자기력선이 흘러 들어간다. 전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Q라는 점전하에서는 뭐예요? 전기력선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력선도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S극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 구조하고 얘 구조가 같다 보니까요. 이건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얘는 자석이 아니라 자석하고 유사한 자기력 분포를 띠죠. 그죠? 그래서
띄게 되고, 이때 이 자석하고 유사한 자기력선 분포를 띠는 얘를요, 이제 여기에 뭐 자성체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게 전자석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애는 어쨌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때 전기장에서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럼 자기장에서는요, 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은요, 나오는 쪽을 플러스 M,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쪽을 마이너스 M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를 뭐요? 전하. Q를 전하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는 뭐라 부르고요? 얘는 자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자하라고 하고, 단위는 웨버죠. 그죠? 웨버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전하, 커패시터 전압이었다면, 자기장은요, 도선에, 그죠? 도선인데 그 도선을 감아서 쓰면 코일이죠. 코일에 뭘 흘려주면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나오는 곳과 자석이 들어가는 곳,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장보다 자기장이 좀 힘든 이유가, 이 자석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M으로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이 M은 공학에서는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이론 교재를 다룰 때 더 많이 쓰는 단어는 M이 아니라 뭐예요? 자석하면 파이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파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실제 파이는 자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자석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파이를 많이 쓰는데, M이라는 것은 가상의 개념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M을 쓸 때는 자석이 나오는 쪽, 플러스 M은 나오는 쪽, 마이너스 M이 들어가는 쪽. 사실은 자기장은 독립 자하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로 존재할 수 없는데, 가정을 해서 그냥 이쪽 부분을 플러스 M, 이쪽 부분을 마이너스 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했을 때, 이때는 M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자석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다 파이를 써서 나타내죠. 그래서 파이를 쓸 때도 있고 M을 쓸 때도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좀 구별해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일단 이걸 쓴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아는 관계, 커패시터 C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 우리가 커패시터 C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릇에, 그죠? 전압이 1V가 될 수 있게끔 충전했을 때 들어가는 전하의 양, 그죠? 그릇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고, 이 그릇의 크기가 얼만데? 라고 하면, 이 그릇이 3이면요, 전압을 1V 충전할 때 물을 얼마나 부어줘야 되냐, 그죠? 넣어주는 전하의 양, 이 Q가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Q가 3이 들어가면, 아, 이거 3페르짜리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의 정의는 V분의 Q예요. 그래서 우리는 Q는 CV다 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의 수식이 이겁니다. 커패시터의 정의 수식. 입실론의 간격분의 면적, 이거 이제 커패시터의 물리적인 정의고요. 물리적인 정의고, 얘는 이론적인 정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L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여기에 커패시터 쓰고요, 여기에 전압 쓰고, 여기 전하량 썼죠. 그러면 봐요, 전하량하고는 자량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하고는 인덕터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전압과는 전류가 유사한 특성을 가졌으니까 L이 뭐예요? 라고 하면, L은요, 단위 전류당 어떤 폐회로에, 그죠? 폐회로에 단위 전류를 흘려줬을 때 그 폐회로의 단면을 통과하는 총 자석이 얼마인지, 총 자석이 얼마냐라는 이 개념이 인덕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올해 시험에 이 인덕턴스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전기겠죠? 아무래도. 전기 그 같은데, 이런 도선에 전류 I가 흐른다. 반지름이 R일 때 이 내부에 있는 도선 내부에서의 인덕턴스가 얼마냐.
라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인덕터의 정의는 이 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 사람은 맞춥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맞추는데 이게 이 정의가 아니고 다른 걸로서 뭐 고민을 했다면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가 오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단면을 통해서 이 단면을 통과하는 총 자속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요, 이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고, 이 L은 I분의 파이다, C는 V분의 Q다. 이게 여기 사용하는 소자들이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용도 같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상식 요거야. 플러스 Q입니다. 이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네? 아니,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지. 전기력선의 개수는요? 무한히 많다. 전기력선의 개수는? 예? 무한히 안 맞는데요. 무한은 아닌데. 정해져 있는데요. 개수는? 여기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요, 여기 전하량이 Q면 총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분의 Q. 근데 이게 자유공간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만큼의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간다,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진짜 상식입니다. 그래서 NE,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인데 라고 하면 E가 전기장이 세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라서 N은 개수, 전기력선의 개수는 이필론 분의 Q다. 그리고 이제 전속이라고 합니다. 전속의 개수는 몇 개인데, 전속 밀도가 D니까 그냥 전속의 개수를 ND라고 표시할게요. ND는 몇 개예요? 라고 하면, 자, 전속의 개수는 몇 개죠? 그냥 Q 쿨롱계죠. 그죠? 얘는 Q계가 아니라 Q 쿨롱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는 그냥 몇 개, 입실론 제로분의 Q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속은 Q 쿨롱계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M이라는 점자가 있다. 이 점자에서 자기력선은 그럼 밖으로 나갈 건데, 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이건 몇 개요? 이걸 NH라고 할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H니까.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요? 몇 개요? 네, 여기는 저기에 전기장에서 입실론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자기장에서는 입실론이 아니라 뮤요, 투자율. 그래서 얘는 뮤분의 M. 근데 이게 자유공간이 많을 거니까 뮤제로분의 M 또는 뮤분의 M 이라는 이런 자기력선이 나가더라. 그리고 그러면 자속 밀도는 몇 개인데, 자속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면 MB는 역시 뭐가 된다고요? M 웨버계. 이런 게 이제 상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기장을 다루면서 유전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다루면서 투자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구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아예 안 할,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했겠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했으니까, 그죠? 자, 전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 F는 K의 R제곱분의, 그죠? 이 공식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공식입니다. 그죠? 뭐요? 두 점전하죠? 여기 플러스 Q1. 여기는 플러스 Q2. 자, 둘 다 플러스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밀치는 힘이 작용하고, 그죠? 청력이 작용하고. 그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얼마인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 역시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이건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인력이 작용하고 그때 힘의 크기는 얼마인데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두 점전화 Q가 존재한다. Q1, Q2가 존재한다. 이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더라. 그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건 F는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Q1, Q2,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더라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이제 이게 전기장이 되니까 비례상수 K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K는 전기장에서의 비례상수인 거예요. 이 전기장에서 비례상수 K는 얼마고요? K는 4파이 이프silon 제로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이때 이 이프silon 제로 유전율이죠, 그죠? 진공에서의 유전율. 퍼미티비티라고 하나요? 하여튼 유전율이라고 했던 이 이프silon 제로. 이게 얼마요? 암기하고 있나요? 8.85. 저는 학교 다니면서 854로 배웠거든요. 그냥 쓸게요. 안 물어볼게요. 8.85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르포메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8.854라 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걸 혼돈해 버린 적이 있어요. 혼돈해 버린 적이 있는데 이게 36파이분의 1이요. 자, 계산기 가지고 36파이분의 1 한번 해볼래요? 얼마예요? 36파이분의 1. 자기학 수업할 때는 계산기가 더 필요합니다. 수치가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죠? 얼마예요? 8.8419 얼마 나오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이게 참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한때 제가 혼돈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 아니라 이게 참입니다. 이 값들이요. 이게 오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참이고 이게 건사값인 거예요. 건사값이 이거고 참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수업하든지 우리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참값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느 순간 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더니 제가 이걸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차 부분이 왜 이렇지? 오차가 딱 맞는데 왜 오차가 생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값이 이거고요. 이게 건사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걸로 알면 됩니다.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이건 공무원 수업이나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무조건 그냥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 관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런 수식요. 이런 수식은 거의 모든 물리법칙에 성립되죠. 우리 저기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냐고요? 이건 빨리 대답을 해줘야죠. 뭐 깊은 내용도 아닌데, 그죠? 자,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거 좀 더 멀리 갈까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 여기는 지구고요. 얘는 달입니다.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죠?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때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요? 만율력 있죠, 그죠?
내 인력이 당기는 힘이 있어야 이게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위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돌고 있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기는 힘이 없으면 무조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당기는 힘이 뭔데? 라고 하면 지구의 질량과 달의 질량, 그죠? 있고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힘은 R 제곱분의 mm.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만류 인력의 비례상수, 보통 G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모든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두 지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부를 때는 거의 대부분 이 공식을 취합니다. 이런 리듬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쿨롱이라는 사람도 이게 그 이전에 만류인력 법칙을 보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고,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이런 법칙이 아닐까, 만류인력에 가지고 있는 이런 법칙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한 거고, 자, 어쨌든 F는 요거다. 그리고 K는 얼마라고요?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때 입실론 제로는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단위가 페르포메타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 얘를 우리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단어가요, 이제 자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이죠. 두 점자 사이에서, 아니면 N극하고 S극 사이에서, 사이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고, 같은 N극 길이는 서로 밀치는 힘이 작용할 거다. 뭐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두 점자 사이에 플러스 M, 마이너스 M 있고 거리가 R이다. 그러면 두 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얼만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 역시 F는 뭐예요? K의 R제곱분의 M1, M2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비례상수 K가 전기장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면 자기장에서는요, K는 4파이 U 제로분의 1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될 거다라는 것은 역시 상식. 그리고 그러면 유제료값, 이거 역시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라고 하죠. 쟤는 유전율, 퍼미티비티라고 하고, 얘는 퍼미어빌리티죠, 그죠? 그래서 투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4파이 곱하기 그냥 유제로를 씁시다. 유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자, 투자율의 단위가 뭐든가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냥 외우면. 근데 유전율의 단위를 보세요. 뚜레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페르포메타죠. 그럼 페르는 콘덴서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장에서는 콘덴서 쓰면 자기장에서는 뭐 쓰더라? 코일 쓰잖아요. 코일 쓰면 단위가 뭐겠어요? 이건 헬리포메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헬리포메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쿨롱의 법칙,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장에서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자하량의 곱에는 비례하더라. 근데 얘는 엄청나게 사용하는데요, 얘는 그냥 개념 이야기할 때만 쓰지 잘 많이 안 씁니다. 왜요? 우리가 플러스 M, 마이너스 M이라는 점자가 없잖아요, 그죠? 독립된 점자가 없어서 생각보다 이런 공식은 그냥 덜 씁니다. 얘는 엄청나게 쓰는데. 그래서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 자아가 없어서 이런 생각보다 이런 공식은 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건 상식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첫 번째 개념. 전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은 뭐예요? 전기장에서는 전기장의 세기. 그죠? 전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의 기호는 E죠. 여기는 그냥 AR입니다. AR인데, 벡터는 오늘은 안 쓰겠습니다. 오늘은 벡터 안 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벡터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벡터를 좀 가능하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장에서의 전개의 세기 E입니다. 전개의 세기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자, 저기요.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자,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정의는 이 정의를 모르고 있는 건 당연한데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있어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들고 나가셔가지고 한참 있다 오셔도 됩니다. 네. 혹시 학교에서 기억나는 거? 자, 나는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얘는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시험 전하라고 합니다. 이걸. 측정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시험 전하, 테스트 전하를 놓았을 때 그 테스트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그 테스트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F가 전기장의 세기고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세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이거 이런 점전하 때문에 발생된 전기장이 있죠. 플러스 Q라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만데? 라고 물어봤으면요. 이 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시험 전하를 놓았다는 거예요. 놓았을 때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얼마예요? F는 K의 R제곱분의 Q 곱하기 1이죠. 그 힘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고요. 그럼 방향은? 이게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서로 어떤 방향? 밀치는 방향이죠? 밀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겠죠. 방향은 AR라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플러스 1쿨롱이라는 전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점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 이 힘의 세기를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다. 그리고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K의 R제곱분의 Q 이런 꼴이죠. K가 4파이 이필론이니까 4파이 이필론 제로 R제곱분의 Q라고 하고요. 자,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뭐죠? 이런 건 알아야죠. 기호가 E고 단위가 뭐다라는 건 알아줘야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그래도 자기학이라는 과목을 듣긴 들었잖아요. 듣긴 들었으면 그런 것들은 해야죠.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볼트/메타.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요, 두 번째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냐.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 그러면 전기력선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균일한, 우리가 제가 점전화를 쓴 이유가, 이 점전화를 놓으면요 전기력선이 퍼져나가요. 근데 퍼져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요? 이게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퍼져나갈 거니까 이 전기력선의 밀도를 계산할 때 거리만 동일하다면, 이 점에서의 전기력 밀도하고 이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거리만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 점전화에서 동일한 거리는 요거죠. 이게 지금 이제 원이에요, 구예요? 여기는 점전화가 되면 공간에 떠 있으니까 앞, 뒤, 위, 아래, 좌우, 그죠? 다 될 거니까 팔방이 되니까 이건 구예요. 그래서 구가 될 거고. 자, 잠시 다 알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십 번 써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지만 한번 적어 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요? 둘레의 길이는 2πr이다. 그죠?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요, S는 πr 제곱이다.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9가 되면요, 9의 표면적은 얼마예요? 9의 표면적은 얼마예요? 네? 9의 표면적은요, 이건 원의 면적이고요, 얘는 9의 표면적이라면 얘는 4πr 제곱. 이게 면적이니까 단위가 거리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죠? 공식적으로 거리의 제곱이 안 나오면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9의 최적은요, 최적 보이는 3분의 4 πr 3승. 그죠? 최적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니까 R 3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런 관계 정도는 우리 상식이죠. 그러면 이런 상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에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는 같겠죠. 이게 9니까 같아요. 9가 아니고 이상한 모양이라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취급 안 합니다. 우리 시험엔 균일한 것만 취급합니다. 취급할 거니까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가 될 때, 그러면 전기력선의 밀도, 이 점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이 여기면 이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뭔데? 라고 하면요, 그냥 이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개수를 다 세알리는 것보다는 전체 면적을 알잖아요. 그죠? 거리가 똑같은 지점의 전체 면적을 알고, 그리고 전압 Q라면 나가는 전체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총 개수를요, 전기력선의 총 개수를 총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잖아요. 그게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밀도인데 전체 면적은 얼마라고요? 9의 표면적이니까 4πr 제곱이고요. 4πr 제곱이고, 전체 전기력선의 개수는요, 아까 전에 플러스 Q라는 점전화에서 나가는 전체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다? 이프silon 제로분의 Q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얘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걸 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다라는 건 알고, 일단 전기력선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라는 이런 관점을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할 때 말고 2장 할 때요,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정리가 다시 됩니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번에 했죠 라고 하면서 다시 언급할 거 중요한 키워드만 몇 가지 하고 쭉 넘길 겁니다. 넘길 거니까 오늘 하는 거 진짜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기호가 뭔데? 라고 하면 우리는 H예요. 그죠? 자기장의 세기는 H입니다. 근데 H는요, 지금 하는 점자의 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은 할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공식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이런 게 자기장이구나 라고 개념만 이해하고, 사실 자기장은 독립적으로 자아가 존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개념들이 좀 안 맞아요. 자기장 이야기는 무조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거 할 거예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루프S 이런 자기장의 세기가 각각 얼마인지, 그건 그때 다 외워야 되는, 그 항목을 외워야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보세요. 그러면 이 점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M이라는 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만데? 라고 하면 역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1 웨버라는 단위 점자를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점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고, 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렇게 하는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K의 R제곱분의 M 똑같아요. 그리고 K 값이 얼마요? 4파이 μ0 R제곱분의 M. 자, 여기죠.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볼트 퍼 메타잖아요. 그죠? 이게 볼트 퍼 메타니까 이 전압을 썼으면 자기장에서는 뭘 쓴다고요? 전류를 쓰거든요. 그러면 전류를 쓰니까 암페어 퍼 메타예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퍼 메타라는 단위를 쓰는 경우는 10번 중에서 한두 번. 나머지 10번 중에서 8번이나 9번은 암페어 턴 퍼 메타를 많이 씁니다. 왜? 전류를 흘리면요, 아까 전에 도선의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약해요. 약한데 이 자기장의 세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마스 쓰죠. 가마스 쓰면 실제 흐르는 전류는 I지만 이 감겨있는 도선은 I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긴 횟수만큼 뻥튀기 된 I가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전류는 그냥 I도 중요하지만 NI도 참 중요합니다. 암페어 턴이라고 해가지고요, NI. 그래서 이 감긴 횟수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장 이야기할 때 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야기할 때는 암페어 퍼 메타를 써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자기장 할 때는 암페어 턴 퍼 메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퍼 메타를 쓸 때는 가마스 쓰는갑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암페어 턴 퍼 메타를 요즘 우리 책에서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암페어 퍼 메타라고 적혀 있으면 있구나 라고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봐두시고요. 자, 요 관계를 아니까 그러면 전기장에서 힘과 전기장의 세기의 관계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힘은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두 점전화는 맞는데 하나는 Q고 하나는 Q2가 아니라 1이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뭔데? 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정의는요, F에다가 Q를 하나 나누면, Q2를 나누면, 그죠? Q2를 나누면 그게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의 세기를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그런 말로서 간혹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힘하고 전기장의 세기 관계는 F는 QE, E는 F분의 Q, Q분의 F,
그래서 F는 Q라는 이 공식 생각보다 많이 적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하고 힘의 세기의 관계는 역시 똑같죠? 자기장의 세기는 뭐예요? M분의 F. 단위 자하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라고 하고, F는 MH가 되는데,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요, 개념적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이 오히려 이 공식이에요. 이 둘의 관계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요, 이제 전속 밀도요. 전속 밀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속 밀도. 말 그대로 전속의 밀도입니다. 뭐요? 총 면적을, 총 전속의 수. 전속을 ND라고 할까요? 총 면적을 총 전속의 수로 나누면, 자, 아까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요? 이건 이필론분의 Q개. 근데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속의 개수는 몇 개요? 라고 했을 때 전속은 Q 쿨롱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Q 쿨롱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면을 통과하는 전속 밀도,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속의 수가 몇 개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 그걸 전속 밀도, 기호로 뭐요? D 라고 하고, 이 D는 총 면적을, 지금처럼 이런 구조에서는 총 면적을 총 전속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총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 총 전속의 개수는 Q 쿨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속 밀도를 총 면적분의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서 전속 밀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전속 밀도 D는 4파이 R 제곱분의 Q다. 이게 전속의 개수가 Q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고요. 전속 밀도는 말 그대로 전속 밀도인 거예요. 그럼 총 면적을 전기력선이 나가는 면을 총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 전속이 나가는 그 면적을 총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전속의 개수. 이 단위 면적당 전속의 개수를 우리는 전속 밀도라고 부르고요. 이건 면적분의 진화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은 그냥 면이 아니에요. 이 면은 어떤 둘러싸는 면적. 이 면을 우리는 폐곡면이라고 하죠. 폐곡면이 있고 그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 이건 거죠. 전하량의 개수만큼 전속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 이거 폐곡면. 그게 전속 밀도 D가 되더라. 그리고 얘를 보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되고. 자, 전속 밀도의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이 Q의 단위는 뭐예요? 쿨롱이고, 면적의 단위는 메타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전속 밀도 단위는 쿨롱 퍼 메타제곱이다. 자, 그러면 전기장에서의 전속 밀도라는 단위를 썼으면 자기장에서는요? 자속 밀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속 밀도가 있을 거고, 그럼 자속 밀도의 정의는 뭔데? 라고 하면, 일단 자속 밀도의 기호는 뭘 많이 쓰죠? B를 쓰죠? B고, 이거 역시 플러스 M이라는 점자가 있다. 그럼 나가는 총 자속의 수는, 이건 M 외부계라고 했죠? 자기력선의 수는 이필론 분의 M, 뮤 분의 M인데,
U제로분의 M인데 자속의 총 숫자는 그냥 M 웨버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인데 가 자속 밀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면적분의 내부에 있는 자량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면이 4파이 R제곱분의 M이고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웨버잖아요. 전기장에서 쿨롱을 썼으니까 자기장에서는 웨버를 쓰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 공식은 둘 다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관계도 더 중요하죠. 전기장이 세게 하고 전속 밀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입실론이 있고 없다.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요? 입실론 제로를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버리면 얘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제로의 2다. 그죠? 그러면 E는요, 입실론 분의 전속 밀도를 입실론 나누면 된다. 이 관계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관계도 엄청 중요하고요. 요거도 중요하고요. 근데 얘는요, 이 둘은 안 중요해요. 이 둘의 의미는 그냥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 볼 때만 이거 좀 필요해요. 딱 자격증을 벗어나 버리면 얘는 쓰일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우리 자기학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요, 이 공식을 가지고 뭐 유도하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딱 나옵니다. 한두 번 딱 나오니까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의 관계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 역시 여기에다가 투자율만 없애버리면 얘죠. 얘가 되니까 B는 뭐요? μH. 그죠? μ0 H. H는요, μ0분의 B. 라는 이 크기만 보면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벡터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더 열심히 해보아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전기장에서 마지막 단어가 전위예요. 전위. 자, 전위 V가 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전위표, 전기장 관련된 전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외워볼 겁니다. 외워볼 거니까 그때 이제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 전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데 전기적인 뭐 위치적인 관점, 전기적인 위치. 뭐 저는 수업 시간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뭐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전기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관점입니다. 우리 그냥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이 어디예요? 그냥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은 그냥 일반적인 물리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은 땅이죠. 그죠? 땅에서 제가 뭔가 돌멩이를 들고 올리면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준 것처럼 전기에서도 기본 전기적으로 0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적지라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는 지점이죠.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전하를 움직였을 때 그러면 그 점에서 움직일 때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때 단위 전하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한 일 자체가 이 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가 되는데 이 전위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전위가 뭔데? 라고 하면요. 그냥 결과 공식만 적어 놓으세요. 인테그랄 E의 dL이에요. 전개가 존재하면요. 그 전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전기력선이 있으면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은 전위가
존재해요. 근데 무한히 떨어지면, 저 점에서 무한히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는 이 전기력선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여기는 전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전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전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전이 있는 이 지점에서 내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이게 가까이 가져가면요. 가져가면 제가 이거하고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 플러스 1쿨롱하고 얘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밀치는 힘이 작용하죠. 밀치는 힘이 작용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가져갔죠. 그럼 에너지가 저쪽 부분보다는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즉 땅에 있는 돌을 제가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가려고 하죠. 이 중력의 힘이 존재하는 공간,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이렇게 오니까 전개가 오는 방향에 거슬러서 내가 가야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이 점이고, 그러면 이 점의 위치 에너지가 얼만데?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요만큼 이동한 이 점까지 이동했을 때 에너지를, 그때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다 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에서요, 전개가 0인 지점이 시작점입니다. 이건 전위가 0인 지점. 전위가 0인 지점부터 해가지고 쭉 거리를 R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R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가져가면 얘는 에너지가, 전위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전개의 방향과 이게 벡터 내적이에요. 아직 내적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내적 A하고 B의 내적은 뭐예요? 이건 A의 크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예요. 이 세타가 같은 방향이면 1이죠. 서로 90도면 0이 있고 반대 방향이면 180이면 이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전위는요, 전개가 요렇게 갈 때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요, 내가 요렇게 움직이면 전위가 플러스가 되죠. 근데 벡터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니까 서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항상 생겨야만 그게 플러스 전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위를 표시해 줄 때 전위가 0인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E에 DA를 했을 때 이 크기에 마이너스를 적어줘야만 실제 전위가 나옵니다. 플러스 전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어쨌든 그런 의도인데, 이런 지점에 전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위는 사실 자기학에서 전위 공부하면요, 전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자기학 공부의 반은, 전기장 파트의 공부의 반이 해결됩니다. 전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만 있으면요. 그만큼 전위는 좀 힘든 개념입니다. 힘든 개념인데, 제가 전기 이론 하면서도 첫날 만나가지고, 그죠? 전위 이야기 하면서 이 전위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자기학 할 때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전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는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써요. 안 쓰지만 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쪽은 거기 임용에서는, 주관식에서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단어. U라고 쓰고 I라고 안 쓰더라고요. U라고 쓰고 이걸 자위라고 해요.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라고 하고, 얘는 공식은요, 이건 HDL인 거예요. 얘가 E의 DL이 전이라면 HDL은 자위입니다. 이 자위의 단위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단위는 전류인 암페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것도 시점에서 종점까지, 내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근데 우리 전류라는 관점은 사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게, 루프가 발생해야만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자위 이야기할 때만큼은 유일하게 루프 관점이 아니라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 사이의 자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쓰는 것만 보고요, 하도 시험에 안 나와서 처음 정리할 때는 자위, 이런 단어가 있네, 이렇게도 쓰네 라고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쌍극자 관점에서 등장을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정도는 봐두시고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앙페르의 주의보적 법칙의 결과가 I죠. 이게 루프가 되면 회곡선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차원이 똑같은 차원이니까 이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류의 흐름에 기나는 뭐 위치 에너지, 뭐 어쨌든 전기적으로 큰 에너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를 흘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기적인 큰 에너지 위치는 전위이고 자기적인 큰 에너지라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어쨌든 쌍극자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던데요. 제가 잘 못 받아들 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어쨌든 정의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이 개념들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기학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 개념이 없이 자기학을 공부한다? 말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식. 저기에 입실론 제로가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페르포메타였고요. 뮤제로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헬리포메타죠. 자, 입실론 제로, 뮤제로를 곱해가지고요 루트 기곱분의 1을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세요. 아니, 계산기 말고 손으로. 이건 값이 주어져 있는데 손으로 해야지. 그리고 입실론 제로, 뮤제로를 나눠 가지고요 루트를 씌우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오는지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손으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무조건 익혀 놓으셔야 될 값이에요. 우리 임용에서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값들은 어쩌면 줄 거예요. 줄 건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안 줄 때가 많아요. 얼마 나와요? 위에 것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왔대요. 나왔나요? 그게 뭐죠? 3 곱하기 10의 8승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빛의 속도가 생각나죠? 실제로 얘가 나중에 전자기파 할 때요 입실론 제로 뮤제로분의 1 해가지고 속도 보입니다. 전파의 속도 보인데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이게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분의 1이잖아요, 그죠? 루트.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9분의 1이네요.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 예,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6승은 10의 마이너스 8승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니까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자, 단위도 봅시다. 단위가 루트 페르포메타고요. 헬리포메타예요. 루트 페르 헬리포메타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페르 헬리. 그죠?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차단주파수 FC는
RCLO에서 차단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C분의 1이고, LCLO에서 차단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분의 L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LLO에서 RCLO, RLLO, 그 다음에 LCLO에서는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거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럼 이때 이거요, 이거의 단위가 뭔데? 라고 하면 R 곱하기 C, 즉 오hm 곱하기 페르선 세크다. 그 다음에 R분의 L, 오음분의 헨리도 단위가 세크다. 그리고 이거죠. 이게 세크, 이거 세크. 그 다음에 이거 루트 LC니까 루트 페럿하고 헨리를 곱한 것은 역시 세크다. 그죠? 그래서 페럿하고 헨리를 곱한 것은 세크다. 곱해가지고 루트를 시키면 세크니까 페럿하고 헨리의 곱은 단위가 세크 제곱인 거예요. 루트 씌우면 세크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메타 퍼 세크라는 단위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맞잖아요, 그죠? 속도니까 루트 이필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 값이 전파의 속도 V가 되는 거예요. 전파의 속도 V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트 이필론 제로분의 뮤 제로, 이건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이거 올리면요 4파이 곱하기 36 파이 제곱 곱하기 이거 올리면 10의 2성이네요. 자, 4는 2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고 파이 제곱이고 10의 제곱이니까 벗어나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니까 얘는 120 파이다. 그리고 이제 루트 이필론 분의 뮤 값 이 자체가 나중에 자기약하면서 이게 H분의 2로 이렇게 이거하고 같다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건데, E가 뭐고요? 볼트 퍼 미터고요. 헨리가 암페어 퍼 미터예요. 그러면 이건 암페어 분의 볼트죠. 암페어 분의 볼트고, 암페어 분의 볼트하고 단위가 같은 게 옴이죠. 그래서 옴이다라고 해서 이 단위는 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이거 페르 퍼 미터, 헨리 퍼 미터예요. 페르 퍼 미터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거 메타는 서로 약분되나요? 자, 그러면 헨리고요, 페르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거요, 이 관계가 요거거든요. 그럼 페르선 옴분의 세크고요. 헨리는요, 헨리는 옴 세크예요. 그래서 이건 옴분의 세크고요. 이건 옴 세크예요. 이렇게 되니까 옴 제곱이죠. 루트 씌우니까 그냥 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단위가 옴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쓰는 이필론 제로분의 뮤 제로를 루트 시킨 거, 이걸 우리는 나중에 자유공간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해요. 전파공학에서 엄청나게 쓰입니다. 전자하는 사람들이나 공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의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전자기파의 가장 기본 사항이고, 이건 속도 V,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의 속도가 얼마인데 라고 하면 루트 이필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다. 이필론 제로 뮤 제로 루트 한 것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전자기파하고 관련된
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 여기서 하는 것은 진짜 기호부터 단위까지 수식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식으로, 이건 상식을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좀 이따 하고, 이 개념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기장 파트에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는 건 전기장 파트의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수식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고, 나중에는 그 정리하는 수식들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게 뭐 앞으로 기초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건 기초인데 이제 지금 할 건 전기장 파트의 내용에 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추가할 거 조금 추가하면서 해 나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미리 한번 결론을 알고 이제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 지워주세요.